왜 영국만 굳이 조금 더 타격을 받았을까? 그 배경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제도적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재무부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것이다. 사실 유럽이 너무 어렵다. 유럽 지금 경제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사실 뭐 국가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원래 그 유럽의 성장 엔진이었던 독일이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된 건가요? 결국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뒤떨어졌다. 지식의 발견 한국외대 강유덕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그다음에 러우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다 똑같이 영향을 받은 건데 왜 영국만 굳이 조금 더 타격을 받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에 버금가는 국내적 사건이 없었죠.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EU나 브렉시트 이후에 원활한 무역 투자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EU 입장에서도 영국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EU를 탈퇴하게 되면은 영국의 무역, 투자, 그다음에 법제 이런 것들이 유럽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영국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인 동시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런던은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금융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최근 지난 한 30년을 보면은 EU 회원국으로서 유럽에 집중되는 여러 가지 금융 자본이 런던을 중심으로 몰린 것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를 탈퇴하고 나서는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들이 대거 엑소더스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나. 결국 그러면 브렉시트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브렉시트 있기 직전에 영국 재무부가 브렉시트의 경제적 효과라고 할까요? 경제적 충격이라고 할까요? 네.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것이다. 그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2010년에서 16년, 그러니까 브렉시트 국민투표하기 6년 전이죠. 네네네. 이때 영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한 2.1% 정도 나왔거든요. 네. 2.1%면 높은 수치가 아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그거는 A+ 성적이에요. 반면에 같은 기간에 유로존 국가들은 대륙에 있는 네. 1%를 조금 넘는 성장률 연평균이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니까 제외하고 23년부터 보면은 영국의 성장률 자체가 1%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2019년 4분기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이죠. 그러니까 네. 요때를 정상의 네. 마지막 시점이라고 볼게요. 예. 그리고 지금이 2026년 1분기까지 통계가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누적 기준으로 15% 정도 성장을 했어요. 15%. 영국은 6%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장률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그런 성과를 이제 거둔 거거든요. 유로존은 6.6%. 프랑스는 6.3% 성장을 했는데 영국은 이 기간 동안에 6%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제도적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연합 틀 안에서 공동 대응했을 때와 영국이 혼자 대응했을 때 어떤 비용이 더 증가한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 절차라던가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다시 말해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농업뿐만 아니라 의료, 숙박, 요식업 이런 분야에서는 동유럽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 농장 같은 경우는 동유럽의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 브렉시트 이전 말씀하시는 거. 예, 2, 3개월 집중적으로 일하고 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이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피망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농작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제때제때 재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손들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존의 동유럽에서 들어오던 인력 수급이 끊기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완전 비유럽 국가에서 이민을 받는 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순조롭게 운영되던 노동 수급 체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가기 시작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영국 경제 상황이 좀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사실 유럽이 너무 어렵다. 유럽 지금 경제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EU 경제를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동조화와 구조적 차이 이 두 가지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조화와 구조적 차이. 예. 네. EU 회원국끼리는 영내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독일이고 독일의 최대 상대국은 프랑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내 국가들 간의 무역이 6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공급망 가치 사슬로 국가 간의 무역 투자 관계가 얽혀 있고요. 금융 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원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갑자기 빠지게 되면 이게 다른 국가들로 다 쉽게 퍼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경제가 좋아지고 같이 나빠지고 이 동조화 현상이 좀 심하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네네. 구조적 차이를 보면은 EU 회원국들이 다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가 비슷한 국가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 뭐 스페인이라던가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지난 수년간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그 나라들이 좀 문제 아들 아니었어요? 예, 사실 2010년대 예. 보면은 이제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 겪으면서 그러니까요. 사실 뭐 국가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국가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서비스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면서 2023년 이후에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들의 순위가 막 바뀌었군요. 근데 경기적인 상황에서 성장률을 보면은 중심 국가라고 했던 독일의 성장률이 낮고 프랑스, 이탈리아도 그냥 유럽의 평균 정도 성장률을 누리고 있고 네. 영국의 성장률 유럽 평균보다 낮고 네. 반면에 남유럽 국가들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EU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결국은 독일 경제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독일 경제가 이제 회복하는 듯 하다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서 2020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연평균입니다. 0.2%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바닥이네. 이제 바닥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23년에서 24년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우리가 독일 경제의 개혁, 그다음에 독일이 지금 세계화의 어떤 쇠퇴, 침체 속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예. 이것들을 관찰하는 게 유럽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관찰하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래 그 유럽의 성장 엔진이었던 독일이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성장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된 건가요? 독일의 성장률이 저하된 원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극명한 건 러우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독일같이 제조업 중심 국가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독일처럼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그렇죠. 네.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독일 경제가 갖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건 대미국 의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독일만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장기간 매우 높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조달했던 국가가 독일이군요. 독일이고요.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과 연동돼서 독일의 산업 생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 일종의 저가 범용 위주의 생산을 한다면 네. 독일은 고가, 그다음에 중국이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국가였다고 네,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높았던 대중국 의존도가 2010년대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네. 이제는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률이 이제 꺾였기 때문에 예. 옛날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졌고 예.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의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예. 더 이상 독일로부터 많은 그쵸. 수입을 할 필요가 없이 중국 안에서 수급이 가능한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면서 이 산업 구조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경쟁적 관계로 바뀌는 거죠. 독일은 또 미국에도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이제 누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더 정확히는 콕 집어서 독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 독일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독일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독일은 10대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중에 상당수가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세는 전기차로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사실 늦었다. 라고 준비가 안 됐군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뒤떨어졌다. 적응을 못했다. 독일이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네. 제조업과 IT 산업을 연계하는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한 국가였다고 본다면 제시하는 데 그쳤지 이거를 상업화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만들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독일이 살아야 지금 유럽 경제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하필 독일인가요? 독일의 경제 규모가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성장률이 좋지 않으면 EU 전체의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의 산업 공급망은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독일이 뭔가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원자재들을, 수많은 부품들을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도입을 해와야 되고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뭔가를 수출할 때도 독일의 이제 중간재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유럽 다른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이 또 약화된다는 것과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독일을 보면은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의 세출과 네. 세입이 일치합니다. 이 균형 재정의 원칙이 독일의 건전한 국가 재정에는 기여했지만 성장률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쨌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투입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끌어올린 성장률을 바탕으로 일종의 마중물 효과라고 네. 하죠. 경제가 그 위로 살아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투자를 늘려야 그리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지 다른 국가들로 일종의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살아나야지 EU 전체 경제가 어느 정도 또 살아날 수 있다. 잘 살았던 독일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독일이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매우 높았고 특히 이제 디젤 엔진 이쪽 분야에서는 뭐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자체가 전기차 전환이 늦었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이 좀 빨라야 된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역 상대국에 있어서는 다원화가 중요하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인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갖는 것도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험할 수 있고 우리 예전에 그렇죠. 요소수 사태 있었을 때 네. 매우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 깨달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은 다원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유럽 내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투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EU의 경제 규모는 매우 크죠. 한국의 몇 배에 달하는 경제 규모죠. 그런데 금융시장이 분절돼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뭐 그 스타트업이 뭐 엔디비아나 뭐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기업으로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금융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독일 얘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교수님 통해서 유럽 얘기를 좀 유럽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좀 쉽고 하지만 더 깊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